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주말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얘기로 온통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네. 피해가 급증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경제일기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긴장감이 커지는 모습인데 현재 네. 상황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중동 정세가 악화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은 유가 상승은 기정사실화돼 있다라고 볼 수가 되겠고, 그러면 유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요. 일단 고물가 상태, 그다음에 고금리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시장 자체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해집니다. 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현지 시가로 9일 기준 1.1%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의 또 변동성도 커지겠죠. 왜냐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다 보니까 일단은 위험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장세가 딱 그런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주식시장은 좀 이따 정리해드리겠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특징적인 게 요구불 예금이 좀 증대가 되죠. 이럴 때. 요구불 예금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입출식 자유통장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돈을 이제 일시적으로 넣어놓으시는 분들. 왜냐하면 위험자산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관망하겠다라는 자세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관망하겠다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신 분들 많다 보니까 이런 어떤 특징들이 사실 이런 시기에 좀 잘 일어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4% 이상 급등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 위기가 아니었어도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 무력 충돌이 국제 석유 시장에 미칠 영향 배럴당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100 얘기했었잖아요. 150달러도 넘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유가는 당연히 이제 오름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에 4.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9일 기준으로요. 현지 시간 9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딱 그 무력 발말이 있은 후부터 바로 이제 국제유가가 반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가 상승은 기정사실화 돼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가장 큰 변수가 이란의 변수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한적일 거다 전쟁이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란의 배운설이 확인된다 그러면은 유가는 이제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 어느 정도 제재를 좀 풀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대한 이제는 봉쇄 정책 때문에 사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유가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란산 원유를 풀지 않으면은 유가가 안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 봉쇄 정책이 이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화된 부분, 완화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가 하루당 한 290만 배럴을 이제는 생산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120만 배럴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과거처럼 경제 제재에 들어간다, 봉쇄를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40만 배럴도 수출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 수출량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유가는 당연히 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란이 이제 배후설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로 이란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라고 밝혀지는 그 순간 미국은 사실 어쩔 수 없이 봉쇄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 유가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이제 봉쇄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지정학적 위치가 이렇게 되게 좁은 통로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 세계 산유의 기름이 20%가 거기서 이렇게 오고 갑니다. LNG도 글로 그렇죠.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한다 그러면 이 20%의 기름이 이제 봉쇄가 당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이란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이란이 의도적으로 그 거기를 이제 봉쇄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크나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150 선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당하는 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제유가가 $150도 갈 수 있다는 시장의 이제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전쟁이 제한적이라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시선은 저는 좀 잘못됐다. 제가 보기에는 유가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유라든지 LNG에 대해서 도입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것이 하마스를 이란이 늘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게 밝혀지거나 그러면 미국이나 서방 사회에 제재를 들어가게 되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란의 행동들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이 우려를 저희가 기억해야 될 텐데, 국제유가 급등했습니다만 일단 첫날이었을까요? 미국 주식시장은 그래도 하락할 거야, 대폭락하지 않을까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상승 마감을 했는데 뭔가 상승도 상승이지만 뭔가 좀 혼조스러운 느낌이 네, 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혼조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올랐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다우존스가 0.59%, 그다음에 나스닥이 0.49%, S&P 500 지수가 0.63% 이제 올랐는데 사실 이제는 혼조세를 좀 기록을 했었죠. 장 초반에는요 그러니까 떨어졌었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장 후반에 가서 이제 올랐었는데 그런 이유가 뭐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유가에 대한 압박은 있었어요. 그건 악재죠 분명히. 예, 왜냐하면 고물가 상태로 지속될 거고, 그럼 고금리 상태로 갈 거기 때문에 그건 악재인데 장 후반에 이제는 최근 장기 국채 다 아시겠지만 10년물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이제 높일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장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시장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미 그 고금리 상태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따로 금리를 이렇게 뭐 말 그대로 이번에 한 번 더 베이비 스텝을 0.25%포인트 정도를 안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이제 흘러나오면서 긴축기조 간다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시장 국채금리 높으니까 굳이 그렇죠. 그걸 올릴 필요 없다는 예. 예상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국채 금리가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가 안 올릴 거야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또 주식시장에서는 그걸 또 호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장 후반에 이제 올라섰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 장 초반에 우리나라의 장에 오늘 이제는 공휴일 끝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 초반에 너무 이렇게 크게 뛰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지금 현재 시간을 본다 그러면 나스닥 거의 폭락한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코스피도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는 0.28% 오르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 장 시간 계속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게 악재가 지금 반영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방금 전에 나왔던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 이슈들. 그러니까 예. 지금 채권에 대해서 디폴트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구 이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 대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급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악재가 더 많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이제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도 또 긴장을 해야 될 텐데 기업들이 사태 추이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실제 이제는 좀 업계를 좀 나눠서 가볼게요.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향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요, 이스라엘로 가는 항공편은 없고요. 오는 거, 그러니까 귀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돌아오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항공편만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고, 예. 전자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LG전자가 현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점도 있고 그런데 삼성전자, LG전자,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원들에 대해서 집에 있어라고 얘기했고 자택근무를 했는데 지금 전원 이제 귀국을 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전자업계는 돌아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스라엘 쪽에 R&D 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LG전자는 판매 지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은 아마 인력이 철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자동차 판매 지수로 본다 그러면 1, 2위가 이제 현대랑 기아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길어진다 그러면 자동차 업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건설 업계도 있죠. 건설 업계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라크 이런 쪽에 이제는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DLENC. 그러니까 DLENC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편한 세상 한번 딱 아시겠죠. 네, 그렇죠. 예, DLENC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지금 중동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좀 주변국으로 확산된다 그러면 영향 받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정유업계는 사실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오히려 주가는 뜁니다. 단기간에. 왜냐하면 사실 고유가 상태로 간다 그러면 일단 정제 마진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유업계는 호재를 받을 수 있는데 장기화가 되면은요 이게 안 좋죠. 왜냐하면 고유가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일단은 수요가 감소가 됩니다. 사람들이 덜 쓰겠죠. 덜 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게 정제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수요가 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정유업계도 좋지 않아요. 이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 고스란히 있었거든요. 단기에는 굉장히 호재를 보였다가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정제 마진 떨어지면서 악재로 돌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각 기업마다 좀 맞물렸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하마스랑 이스라엘의 충돌이 그렇다면 우리 실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또 네. 이제 궁금해지고 많은 분들이
또 예의주시하실 텐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그랬잖아요. 이달부터 물가도 안정될 것이고 수출도 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본격적인 상저하고 전망을 좀 했었는데 이거 유가 만약에 높아지게 물론 좀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 네. 우리 항상 얘기하듯이 유가가 높아지면 유가가 오르면 모든 물가가 다 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좀 어떤 영향이 좀 미쳐진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 유가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그런다. 그 가정하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3대 악재죠. 그러니까 뭐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예. 저는 사실 상저 하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9월 수출액만 보아도 일단은 전월 동기에서 4.4% 빠졌고요. 그다음에 12개월 연속 수출액이 감소되고 있는 부분도 이제 보여지게 되고 소비 심리 지수 악화되고 있죠.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이번에 나왔는데 지금 90.6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이나 경기가 다 안 좋아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꼭 하나의 포인트를 읽어야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부산 엑스포입니다. 사실 지금 이게 중동 이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몇 시간 전에 빈살만 왕세자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외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중동과 결국에는 엑스포가 우리나라의 중동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싸움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가 제가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전쟁이 우리에게 호재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지만은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갖고 있는 단점이 인권과 이제는 안보입니다. 지금 이 두 부분이 지금 굉장히 약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더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중동 지금 전세가 우리나라의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좀 더 넓게 보고 지금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엑스포에 지금 11월 28일 날 이제는 최종 5차 PT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또 정기 회의를 하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건데 그렇겠네요. 아마 이거 영향력 크게 미치지 않을까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스처에 따라서 아마 크게 표가 좌우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자영업자들의 올해 2분기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네. 전년 대비 20%가 감소했다. 상당히 큰 폭인데 네. 이게 일단 어느 정도의 폭인 것이고 어느 정도의 그 규모인 것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짚어주시죠. 네. 이젠 뭐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가구 처분 가능 소득이죠. 그러니까 내 가구가 아니 뭐 나라고 본다 그러면 내 소득에서요. 일단은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그러니까 비소비 지출을 이제 뺍니다. 이걸 빼는 게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실질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을 이제는 감안한 거죠. 이제 빼고 물가 상승률은 빼고 들어가는 게 실질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 처분 가능 소득이 감소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쓸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금 빼고 이자 빼고 내가 거기서 이제 쓰는 건데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는 거죠. 남는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가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월 평균 537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예. 이게 전년 동기보다 이제 19.5% 거의 20%나 이제 줄어든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내 말 그대로 쓸 돈이 여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를 봤을 때 첫 번째가 원자적 가격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2분기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자 비용을 얼마나 냈느냐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자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월 평균 47만 원 정도가 이자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지난해 동기보다 40%가 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 계속적으로 이자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지난해 동기보다 35%나 이자 비용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은요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뭐 처분 가능 소득,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악영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저효과입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가 사회적 거리두기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영업자 중심으로 좀 매출이 좀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그 당시에는 처분 가능 소득이 좀 컸었죠. 그래서 이게 기저효과가 일어나면서 이번에 좀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고요. 지금 자영업자분들의 폐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연체율도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상황 자체가 환경이 어렵네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읽기 권영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